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네네. 뭐 미사일이 하도 많이 이제 뭐 거의 미사일 폭탄식으로 쫙 이렇게 가왔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초음속 미사일이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로는 초음속은 슈퍼소닉. 그러니까 소리의 속보다 빠른다는 뜻이고 극초음속은 하이퍼소닉.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보다 왕창 빠르다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 김PD님이 한번 질문을 주셨었죠. 극초음속이라면 대충 속도가 어떤 기준이 어떤 거냐. 네네. 그래서 통상은 어떠한 우리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마하 5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하 5. 네, 오, 마하 와. 5 이상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극초음속은 지금 마하 20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미 마하 8.3짜리를 지상 시험 기간에 시험 성공했고요. 그렇죠. 지상은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 플랫폼에서 발사하는 옛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주는 미사일이다 그러고 막 얘기했던 미사일이 있죠. 그 미사일은 마하 20을 네. 기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험 발사는 실패를 2번이나 했어요. 했구나. 네. 근데 사실 시험 발사 실패 속에서 그럼요. 제대로 된 게 근데 탄생을 해요. 마 20짜리가 시험 발사 실패하면 이게 어디 갔는지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니 그 뭐 그 지금 마하 20이라는 게 처음부터 마하 20을 내는 건 아니고요. 뭐 하이퍼소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시간이 되면 이제 마하 2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네. 그 전에 실패한 거죠, 다들. 그 플랫폼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좀 말은 쉽게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뭐 나누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북한이 이제 아유.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탄도 미사일로 발사를 한 것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그렇죠. 발사를 했어요, 아니면 발사를 했죠. 예. 성공한 거예요? 성공은 안 했어요. 아. 사실은 성공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홍 편집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건 실패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면 그거는 좀 실패로 봐야 될 게 그렇죠. 사거리나 그 다음에 그 발사 후에 그 탄체의 속도랄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실패로 보는 게 마하 맞습니다. 2.5 정도들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추정은. 정확한 분석을 당국에서 내놓지를 않고 있어서 예. 모릅니다만은 민간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 잡지에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게 2.5라면 실패죠. 당연히 그렇죠. 실패죠. 실패죠. 예. 예. 그건 초음속이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스크램젯 엔진 기술을 그들이 갖추었느냐라는 것도 그렇다면은 반대급부로 퀘션 마크가 예.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해요. 스크램젯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극초음속이냐 초음속이냐를 그 할 때에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엔진이 그거를 구현하는 거지 뭐 그냥 말로 구현하는 건 그렇죠. 당연히 아닐 테니까. 엔진이 초음속에서 가장 성능을 좋게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램젯 엔진입니다. 램젯 엔진은 그런 터보가 없는 거예요. 터보 기능이. 터빈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를 직접 빨아들여 가지고 그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 압축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문제는 엔진 자체가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엔진이 빨리 갈 수 있으면은 공기가 자연적으로 빨리 흘러 들어오니까 그만큼 엄청난 양의 공기를 방해 없이 빨아들여서 불을 붙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엔진이 멈춰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엔진의 멈춤 이야기도 있고 그걸 조금 더 발전해서 이야기 드리면 그 연소실에서 연소할 때 그 공기의 어떤 그 흐름이랄까 속도가 초음속 수준에 근접을 해야지만이 돼요. 초음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기초 원리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초음속에서 초음속 성능이 굉장히 유용한 건 램제트 엔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물론 뭐 역시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 그 좀 하이브리드 개념을 사용한 덕티드 엔진도 있고 그냥 터보젯 엔진이나 당연히 터보팬 엔진에서 터보팬 엔진은 좀
무리가 있겠다. 네. 근데 터보젯 엔진에서도 초음속을 발휘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아니지만은 초음속 상황에서 가장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론적인 그런 엔진은 램젯 엔진으로 알려졌는데 램젯 엔진. 예. 참고로 지금 저번에 우리가 시험 발사 성공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것도 램제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좀 드리려다가 좀 그랬는데 그때 홍편장님이 우리가 이제 야혼트랑 비슷하다 네, 뭐 이렇게 야혼트.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어떤 상대적인 다른 얘기는 뭐냐면 구조 자체가 그래야지만이 그렇죠. 램젯 엔진의 어떤 그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설계 단계에서 비슷하게 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없죠. 예. 네. 물론 공기역학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지다면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어찌 됐든 비슷은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 지금 개발한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음속은 상당히 뭐 상임이사국 5개국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인도, 인도. 그다음에 이태리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도 공식 발표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지만은 초음속 기술이 분명 있고요. 네네. 개발은 해놨어요. 개발은 해놨어요. 다만 이제 그 상용하는 그 미사일이 없을 따름인데 얘들은 이제 얘들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극초음속으로 가려고 그렇죠. 그 상용 미사일을 공표를 안 했을 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공표하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고요. 북한도 초음속 정도는 네. 당연히 능력이 되고요. 요즘은 다 초음속 해가지고 다만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비행 기술은 있지만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그거를 초음속탄에서 정확히 유도할 능력이 있는지는 또 별개 문제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과연 가능하냐를 봤을 때 퀘스천 마크가 많이 그렇죠. 있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초음속 순항 미사일 때 관건은 상당히 많은 양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됐을 때의 그 순항 미사일의 어떤 그 이점이 극대화된다고 네. 하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북한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 위험일까? 그리고 사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공 방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고 할 때는. 할 때는 그렇지만은 예. 이제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또 급초음속 항공체 네. 이런 것들은 네. 얘기가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램젯 엔진을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은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죠. 네. 바로 그 엔진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스크램 엔진이라고 합니다. 스크램젯. 예. 스크램젯 엔진.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소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연소가 되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공기 그 흐름이 전혀 달라요. 그러겠죠. 네. 예. 다시 아음속이어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램젯 기술의 어떤 바탕이 된 거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상당한 어려움. 예를 들면 당연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좀 약한 표현인 그거보다 훨씬 더 굉장할 텐데 약한 표현인 게 선풍기를 최대로 돌려봐. 네. 그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불을 붙이려고 할 때 네, 네. 라이터라든가 불을 네, 붙이려고 네. 할 때 라이터는 좀 오래 타겠죠. 성냥개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붙이는 걸 계속 연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렵지. 이해가 갔어요. 네, 어렵지. 되게 어렵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그쪽 분야에서는 만만치 않죠. 이게 앞서가는 이유가 사실은 극초음속에 기반이 되는 스크램젯 엔진도 개발을 계속 해왔고 당연히 한쪽에서는 로켓 엔진, 그렇죠. 로켓을 개발해 왔는데 로켓이 훨씬 유용하고 쉬워.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서방권,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로켓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대로 이제 개발을 해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끈질기게 개발해왔던 국가 바로 러시아예요. 미국은 이제 중단을 했는데 러시아는 계속 발전을 해온 거예요. 우리 그 댓글에도 나왔지만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또 하이브리드 연료 뭐까지 해가지고 이런 로켓이 계속 발전을 하지만 반면에 한쪽에서는 제트 엔진 쪽으로 가스터빈에 의한 그 엔진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이런 뭐 램젯 엔진이나 스크램젯 엔진에 대한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던 게 바로 러시아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 이 스크램젯 엔진을 기반으로 한 극초음속 분야에 있어서 최선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따라가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한 뭐 기술 격차를 5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미국은 계속해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금방 네. 따라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있어요. 워낙 기반이 탄탄하고 그렇죠. 예. 뭐 미국의 가장 강점이 또 교육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비리그의 그 연구 기관들 또 우리하고는 달리 럭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연구소의 그 연구 기술이라는 게 자체 업체에서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런 차지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으라고는 보긴 하나. 근데 이제 양쪽 국가의 국가 전략과 이런 필요성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미국은 뭐 항공모함도 있고 전 제공권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이거를 무기화해서 실전 배치까지 하다 보니까 바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전개가 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이점. 요격이 힘든 거죠. 그렇죠. 네. 현 시점에서의 방공 요격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죠. 기회는 거의 1, 2회. 그래서 1, 2회도 실패할 확률이 높죠. 잘못하면. 높죠. 예.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르콘 미사일?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극초음속 활공체, 글라이더나 뭐 이런 쪽의 그런 무기 체계하고 글라이더 활공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안에 외에 그 예. 탄두가 글라이더형의 그 활공체가 탑재가 돼요. 탄두가. 그래서 탄도미사일식으로 이제 발사가 되는 건 기술이 있잖아요. 쉽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라이더의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대기권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글라이더 활공하면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이 떨어지는 속도로 가속이 붙는 거죠, 이게. 그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초음속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봤을 때 이제 탄두 부분만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아방가르드, 네.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둥펑 17. 둥펑 네. 17이 유명하죠. 그렇죠. 아. 항공모함 킬러라고 킬러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조금 쉽습니다. 요격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아까 뭐 요격 기회가 1, 2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탐지만 먼저 한다 그러면은 3, 4회까지도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이 활공체 기술이고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뭐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잡을 수 있다. 둥펑 17 정도는 또 아방가르드까지는 잡을 수 있다. 근데 지금 김 PD님이 말씀하신 치르코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순항 미사일은 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얘기가 다른 게 굉장히 고도가 낮아요. 30km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순항 미사일인데 그게 속도가 초음속도 아니고 극초음속이라 아주 생각드리면 잡죠. 되는 거예요. 아니 활공체는 몇 킬로까지 올라가요? 지상? 100km 안쪽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 사이에 탐지를 70km 그렇죠. 발사 단계부터 탐지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그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발사가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30km. 그렇죠. 그러면은 탐지하는 시간도 되게 짧을 뿐더러 만약에 설사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요격이 어려운 거죠. 요격 기회가 요격이 훨씬 어려운 적죠. 그렇죠. 적어도 요격을 그것도 극초음속으로 날아간다? 아주 어려운 골치 얘기죠. 아프고요. 그 미식축구에서 헤일메리 할 때처럼 그냥 성모성 외우고 그냥 눈 감는 거밖에 방법이 없죠. 이거 네. 역시 뭐 3개국이 그냥 지금 굉장히 네.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앞서가는 거는 러시아 치르콘으로 이제 대변되죠. 그리고 물론 뭐 치르콘까지는 아직까지는 실전 배치까지 바로 전 단계예요. 곧 실전 배치가 될 것 같아요. 벌써 3번 실험이 다 성공했으니까 투로 이제 플랫폼은 이제 함정에 주로 장착을 할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에 이제 둥펑 100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를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역시 추세로 보면은 곧 따라갈 것 같고요. 그렇죠. 20년대 중반에 이제 둥펑 100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미국도 이제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HAWC. 뭐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에 맞는 뭐 지금 뭐 미국은 별칭 부르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별칭까지도 아직 없는 거 보면은 네. 아직은 이제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초음속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공표했을 때는 그 기술을 오래전부터 개발하고 있던 그렇죠. 얘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11년 이때부터 개발이 시작됐어요. 아, 10년 전부터. 네,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 2000에서 2010년까지 ADD 방문을 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네다섯 차례 봤는데 그때 어렴풋하게 초음속 미사일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 연구원이 그때 얘기를 꺼냈어요. 극초음속. 물론 사실 이거를 이제 항공공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뭐 60년대부터 나온 그렇죠. 기술이기 때문에 극초음속의 개념을 알고 계셨겠지만은 일반 매니아 입장에서 극초음속 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선진국 기술들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그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입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예.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기술을 안 주죠. 극초음속은 그죠. 진짜 어디서 받아올 데가 없어요. 주질 않으니까. 그거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 비싼 그렇죠. 로열티를 제공해야 되고 또 제공 않는 것도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은 이런 차원에서 기술 습득을 위해서 도입을 하면서 반대급부의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획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이제 특징은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ADD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좀 특징이죠. 아까 미국 예를 잠시 들었지만은 미국과는 좀 많이 그렇죠. 미국은 결이 뭐 다르죠. 시장도 크고 인원이 이제 인력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그 아니, 정도까지 예, 아니니까. 가장 큰 특징은 민간에서 민간이 네, 주도를 네. 한다는 거고 우리는 공적인 네. ADD가 주도를 한다는 거죠. 아니, 어느 댓글에서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기술을 이전을 해주든 돈으로 사든 그 러시아 쪽에서 제공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 기술 제공이 맞는데 예. 극초음속 미사일 같이 앞선 분야는 러시아도 제공 안 합니다. 어우, 한계가 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 제공했던 거는 특별한 때가 있었죠.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그 냉전이 네. 붕괴되고 러시아 자체가 이제 붕괴됐을 때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한테 차관 형식으로 제공됐던 불검 사업 때문에 사실은 그때 기반 기술, 우리나라 유도 무기 체계가 갑자기 뜬 거는 바로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뭐 말보로 한 보로만 들고 가도 뭐든 할 수 있던 시대니까요. 러시아에서. 말보로, 예. 네. 말보로로 대면됩니다. 자, 극초음속 미사일 사실 할 얘기도 많고 네네. 그렇습니다만 게임 체인저는 맞고요. 단언드립니다만 이거에 대한 방패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공 미사일 체계죠. 그 체계는 상당히 먼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2030년대에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우리도 채택을 한 게 레이저와 함께 이쪽 부분, 그러니까 창 부분에서 채택을 한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국뽕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뭐 일본을 뭐 거의 뭐 뭉갰다 뭐 혼절시키네, 하는데 네. 사실은 일본하고 비슷한 시점에 와 있는 게 바로 이 극초음속 네네. 미사일입니다. 누가 먼저 개발을 할지 참 관심이 그렇죠. 그렇죠. 가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네.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먼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렇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예상할 개발을 하고 수 있어요. 예상도 네.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럼요.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이번 시간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